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이어서 수리 능력 제 13강입니다. 13강은 이제 자료 해석 세 번째고, 바로 A, B, C의 모든 유형을 동시에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수리 능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크게 바로 응용수리랑 자료 해석이 나오죠. 자료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25문제 중 한 7, 8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응용수랑 자료 해석이 나오는 비중이 비슷했어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자료 해석이 비중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료 해석을 하긴 하는데 응용수리만큼 내용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을 하는 요령을 할 세 번째로 끝나고 나머지 기출 문제가 많이 있죠. 여러분 기출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면서 시간을 절약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푸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많이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실전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응용수는 다르죠. 응용수는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하지만 자료 해석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빨리 풀고 스스로 답을 찾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자료 해석은 많이 하지 않고 요 세 강의로 끝날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기출 문제 중심으로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실력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여태까지 다루지 않았던 바로 시 형태야. 시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것은 지수죠, 지수, 인덱스에 관한 겁니다. 물가지수 같은 거. 근데 이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따로 한 단원을 하지 않고 그냥 한 문제만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는 자료랑은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료는 우리가 실수 자료 또는 비율 자료인데 이것은 물가지수라는 이것은 원래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에서 지수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어떤 지역 또는 수량 또는 시점, 그거를 100을 놓고 그것과 다른 것과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다시 한번 이거를 가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떤 자료를 기준되는 어떤 지역이라든지 시점을 100으로 놓고 다른 것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거를 가공한 거야. 가공을 한 그 덕분에 비교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비교가 쉽습니다. 자,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거 이거죠. 바로 물가지수입니다. 우리나라 물가지수를 100으로 놨어요. 보통 우리가 물가지수는 그렇게 보지 않고 기준연도를 100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을 100으로 봤다. 그때 어떤 물가가 그것이 100인데 현재 물가 110이 됐다는 것은 2020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2023년이다. 그러면 10% 올랐다는 거거든요. 원래 10% 오른 거를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은 물가 지수만 보더라도 금방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물가 지수라는 것은 서울을 100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 다른 구분 있죠, 구분. 다른 지역에 대한 동일 품목을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료품은 뉴욕과 런던, 파리, 도쿄가 우리나라보다 서울보다 싸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도쿄가 제일 싸고 뉴욕이 그지 덜 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이 그러냐? 그렇지 않죠. 여기 보면 일종의 어떤 내구재 같은 경우는 이것은 뉴욕은 싼데 런던과 파리 그리고 도쿄는 우리나라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내구재는 우리가 이제 비내구재 반대로 내구재는 여러 번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거쳐 쓸 수 있는 거, 뭐 TV, 냉장고, 뭐 자동차 같은 걸 내구재라 그래요. 서울과 비교되는 다른 지역에 대한 이 품목을 비교하는 거지, 단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위에 거 아래 거 이렇게 비교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내구재가 런던은 신발 의복보다 비싸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서울보다 내구재는 비싸지만 의복과 신발은 서울보다 싸다는 거지. 같은 지역에서 이 두 제품을 이거를 비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온 오답 중에 하나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같은 지역에서 어떤 물품을 비교하는 거, 이것은 아니고 바로 기준 연도, 기준 시점, 그리고 기준 지역, 서울을 100을 봤을 때 다른 걸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 위아래를 비교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답을 맞춰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기를 보면 내구재 가격은 런던은 뉴욕보다 3할 정도 높다. 그러니까 서울을 100으로 했을 때 여기 런던은 134 그리고 뉴욕은 85죠. 여기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그지 런던은
요게 한 34% 비싸죠. 근데 이것은 서울보다 뉴욕은 그것은 15%싼 겁니다. 그래서 런던은 뉴욕보다 3할 더 높다. 이게 틀렸죠. 아까 서울과 비교했을 때 이거만 3할 4푼인데 3할이라는 건 30%니까 34% 여기 15%니까 합쳐서 거의 50% 가깝게 비쌀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품목에 대해서 다른 지역을 비교하는 거지 같은 지역에서 다른 품목을 비교하는 거 아니다. 자, 그래서 또 똑같이 보면 두 번째, 서울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저렴한 비목. 자, 비목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 비품 목록이죠. 비품 목록. 바로 이런 것들 모두 이제 비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지역이 100을 넘는다면 이것은 서울은 더 싼 거죠. 다른 지역이 100이 안 된다면 100이 안 되는 지역이 더 싼 거지만 그래서 서울에는 다른 도시에서 저렴한 비목이 없다. 이것이 틀렸어. 100보다 높은 거 모두 다 이런 것들은 다 그지? 기타 상품 같은 거 그리고 여기 말한 100보다 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우리나라가 바로 다른 나라보다 싼 거고 물론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저렴한 품목이 없다는 것은 틀렸죠. 있죠. 물론 적지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면 이제 똑같이 도쿄의 식료품에서 한 단위 가격이 가장 싼 건 주류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어떤 도쿄에 대한 식품, 식료품 이거거든요. 요거 중에서 주류가 가장 싸다. 이게 아니란 뜻이죠. 이거 틀렸습니다. 아까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랬잖아. 주류가 싸다는 것은 우리 서울에 비해서 싸다는 거지. 다른 품목에 대해서 싸다는 거 아닙니다. 다른 품목에서 싸다 비싸다 그 기준이 없잖아요. 뭐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수량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지 어떤 무게도 다른데 그걸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려 있는 겁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 런던에서는 보건의료는 교육의 약 4분의 1 가격이다. 이것도 이제 보나마나 틀렸죠. 이렇게 비교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런던은 물론 여기서 본다면 런던은 보건의료가 이것이 싸죠. 그리고 교육은 비쌉니다. 요것과 요것의 4분의 1이다.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서울보다 싸고 교육은 서울보다 비싸다는 거지. 의료보험과 교육을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네 번째도 틀렸어요. 자, 결국 남은 것은 5번뿐이 없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될 텐데 서울의 종합물가가 가장 비싼 원인 중 하나는 요게 100인데 요게 모두 다 100보다 적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나라가 비싸다는 겁니다. 식료품과 토지 이용용 서비스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 본다면 여기 토지 이용용 서비스가 다른 나라 싸고 다른 나라 싸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식료품도 보면 다른 나라 싸죠. 우리나라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과 요것이 싸고 요것이 싼 영향으로 다른 나라가 싸고 우리나라 상대로 비싸다는 얘기야. 자, 이것은 맞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맞는 답으로서 그지 하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지수라는 것에 대한 개념, 원래는 지수가 다른 지역으로 비교인데 다른 연도로 비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런 기출 문제는 없었네요. 자, 이것이 이제 1번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 노령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 그리고 노령 인구 비율에 대한 산출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노령 인구 비율 이거죠. 노령 인구 비율은 퍼센트로서 여기 보다시피 총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를 총 인구로 나눈 값. 그리고 여기 보면 두 번째 노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라는 것은 14세 이하 유년층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인데 그것은 그냥 15세 이하분의 65세 이상 그랑 똑같죠. 100명당 얼마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한 거랑 똑같습니다. 100 한 거 똑같아. 이것도 어떤 지수화 시킨 거죠. 100을 했다는 것은.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노년 부양비라는 게 있는데 노년 부양비는 15세에서 64세 이것이 생산관인구라는 건데 그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 분자 모두 똑같죠. 그러니까 분만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뭐가 가장 클까? 이게 가장 크겠죠. 이게 가장 클 겁니다. 다음에 요게 두 번째겠죠. 요게 세 번째일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가장 크다는 것은 요 수치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거예요. 뭐 이게 크다 작다 그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중요한 거죠. 추세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다음부터 추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보면 다음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보기를 본다면 12년부터 10년까지
경기도 노령화 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경기도이기 때문에 자, 노령화 지수는 여기 보다시피 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죠. 자, 두 번째는 경기도 2016년도 생산 가능 인구 약 7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양비란 것은 지금 보다시피 그지?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65세인데 그 비율이 지금 말했듯이 2010년은 바로 14. 그러니까 100분의 14.53이 되는 거죠. 100명이 14.53을 부양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약분시키면 이게 약 7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이 14.53을 우리가 부양한다는 말은 7명이 1명을 부양한 것과 똑같죠. 그래서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보면 16년도 경기도 60세 이상의 남녀 비율은 그러니까 16년도 60세 이상의 남녀 비율이죠. 남녀 비율은 4년 전에 비해서 모두 증가했다. 당연하겠죠. 여기 11.56, 14.43, 14.93, 17.74 해서 둘 다 증가된 거 맞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인구 대비 노령 인구 비율은 모든 해 증가된 추세다. 당연하죠. 노령 인구 비율이 보면 여기 항상 증가하고 있죠. 뭐 얘기 하나 안 할 겁니다. 65세 이상이 노령 비율이니까. 그래서 네 번째도 맞아요. 자, 그다음 보면 이제 생산 가능 인구에 60세 이상 인구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이 자료가 그것이 바로 노령 부양비에 관한 거죠. 근데 노령 부양비는 보다시피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죠. 그럼 60세 이상도 여기 보다시피 60세 이상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도 증가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식의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주어진 자료 갖고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65세 이상에 대한 노년 부양비가 증가되는 건 알지만 이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밑이 생산 가능 인구의 60세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 아까 말한 이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이 여기 15세부터 64세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건 별개죠. 근데 지금 이걸 구해보면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분모에도 들어가고 분자도 들어가는 거야.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분모 분자는 이건 별개의 것이잖아. 이것은 중복된 감이 없지만 중복되기 때문에 어떤 수치에 대해서는 그지? 이것이 부담이 증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65세 이상 인구가 굉장히 많으면 그들이 이것도 많이 벌기 때문에 이것도 분모가 크죠.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증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것은 물론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내용에 적절치 않은 거기 때문에 답은 5번이라고 있어요. 가장 옳지 않은 거. 그 중에서도 그나마 나머지는 분명히 맞기 때문에 이 주어진 조건 자체가 바로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그지?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를 확정질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이제 2번을 보면 바로 이제 여기 2번에 딸린 2번이죠.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것 중에서 경기도 총인구를 여태까지 주어진 적이 없는데 처음 주었어요. 그러면 15년도 노령 인구 수를 구하면 몇 명인가? 그러니까 지금 12년도 노령 인구는 15년도 노령 인구는 비율이 이것이 10.53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죠. 바로 1200만 분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경기도 총인구에 대한 1200만 중에서 노령 인구를 A라고 본다면 2 곱하기 100 한 것이 10.53이라는 뜻입니다. 10.53. 그러니까 우리는 A를 구할 때는 거꾸로 여기다 이걸 곱하면 되겠죠. 곱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그지? 그러면 바로 A는 바로 1200 곱하기 10.53. 10.53 이제 이것이 100분의 10.53이 들어간 거죠. 자, 그렇게 구하면 돼요. 100분의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1200 곱하기 0.105가 들어가면 되죠. 그럼 대략 구해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바로 12만 126만이 나옵니다. 약 126만.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라는 얘기죠. 자, 이거 뭐 계산이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12보다 약간 큰 거죠. 10.53이니까 12보다 약간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뿐이 없겠네요. 12보다는 커야 될 테니까. 물론 이 자릿수 말고 이 전체 몇 명이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맞추지 않겠지. 그리고 보나마나 10% 정도 되니까 이것은 100명 단위겠죠. 100만 명. 그래서 답은 어렵지 않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금방 4번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3번 보시면 이것도 이제 출제 문제인데 다른 연도에 나왔던 출제 문제겠죠. 거의 유사하게 여기 유년인구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그리고
고령인구 65세 이상. 자, 내용이 비슷합니다. 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똑같고.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총인구를 따진 거죠. 그제 문제는 경기도만 따졌다면,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주어진 기준이 뭐냐면, 여기 65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누르면 이것이 고령 사회, 이 고령화고 고령입니다. 그리고 20% 넘으면 초고령 사회를 분류한다. 이걸 바로 이제 분류하는 내용을 물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이런 내용을 갖고 바로 적절하게 해석하지 못한 사람을 물어보는데, 자, 첫 번째 보면 이렇죠. 1990년 이후로 고령 인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추세를 계속될 것을 예상하고 있거나 당연하죠. 바로 이제 고령 인구가, 자, 인구도 약간 증가하지만 이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증가하고 그 구성비가 훨씬 비율이 점점 높아진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맞겠죠. 다음에 두 번째, 2017년 이미 고령 사회를 진입했고, 그러니까 2017년을 본다면 이거죠. 2017년. 그러니까 요게 자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구해줘야 돼요. 요거를. 구해주는 건 뭐냐면 2017년 이 자료는 65세 이상 인구잖아. 어떤 것 중에서? 총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50997분의 7019 그렇게 구해야 되지만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른 방법이 여기 보면 이제 아까 0세부터 14세, 15세, 64세, 65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본 요 비율의 총합이 항상 1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요걸 더한 다음에 100에서 빼면 요걸 구할 수 있겠죠. 그 방법이 나을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나눗셈, 곱셈보다는 덧셈 뺄셈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다음과 같죠. 그래서 100에서 마이너스 13.5를 빼고 또 마이너스 72.7을 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하면 이것이 13.8이 나와요. 이것이 13.8이라는 겁니다. 13.8이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라는 말이 틀렸죠. 아까 고령사회는 14%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14%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틀리는 겁니다. 자, 이 계산 방법 여러분이 한번 보면서 한번 느껴보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나눗셈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2번이 틀리니까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걸 구하랬으니까 답은 2번이겠죠. 나머지 모두 옳습니다. 자, 옳은 걸 여러분이 이제 하나만 더 여러분과 해석해 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냥 해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2030년 여기죠. 12690 그리고 2050년 바로 17991이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본다면 10년도 고령인구 비중이 10%를 넘었었고 2010년도 넘었은 거죠. 그 이후로 계속 증가하다가 50년도 고령인구 비율은 37%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 이것도 아까 이걸 구하는 건데, 이것도 아까 구했듯이 100에서 이거죠. 9.9를 빼고 50.7을 빼는 겁니다. 50.7을 빼는 거죠. 그럼 이걸 구하면 대략 그지, 이것이 37% 이상이 나오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걸 10으로 따진다면 이걸 따지면 바로 62.6이기 때문에 62.6을 제외한 나머지가 37.4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제 이것도 우리가 계산해보면 맞겠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 3번의 두 번째 문제 본다면 노인 부양 비율에서 우리는 2번 문제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산 가능인구 대비 생산 가능인구 이거죠. 바로 14세에서 64세 인구 중에서 65세 인구 이 비율을 바로 이것을 노년 부양 비율로 본다 그랬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계속 여기 바로 2010년 그리고 1990년 그리고 2020년 이후 10년 단위 2040년 2050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다 풀기 위해서 여기 1990년 2000년 2010년 2020 2030 40 50 이걸 구해놓아야지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 중에 하나야. 자, 특히 여기 보다시피 여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구해야죠. 이것과 이건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20년도 구해야 되고 2020년도, 자 10년도 2000년도는 안 구해도 2010년도는 구해줘야겠네요. 그리고 40년 50년 요 정도만 구하더라도 그지 우리가 문제 풀 때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990년, 2010년, 10년. 여기서 물어본 거니까. 다음에 2020년, 다음에 2030년, 2050년. 이 정도로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것이 이제 여기 생산 가능이기 때문에 이거죠. 생산 가능인 거 이거. 그래서 여기서 약 297.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219. 이걸 구해 주는 거야. 자, 마찬가지죠. 이것도 구해보면 이것이 359분의 요거 545 이렇게. 자, 똑같은 식으로 이걸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해주는 것이 굉장히 귀찮긴 하지만 한 유효자리 한 3자리 정도 갖고 구해주면 그나마 문제를 풀 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에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하는 과정이 이게 좀 정교하게 구해줘야 되는 것이 없잖아 있어요. 1번 같은 건 좀 정교하게 구해줘야 될 텐데, 자, 나머지는 대략 구해더라도 답을 구할 때는 지장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갖고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을 걸려서 풀어보면 이것이 안타깝게도 1, 2, 3, 4번이 모두 맞고, 자, 5번을 보면 이렇죠. 2, 5, 3, 4, 7분의 17, 991이죠. 이것도 약 아까 말했지만 유효자리 3자리. 그래서 2, 5, 3분의 요거 180, 이 정도로 구해봐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 구해보면 알겠지만 약 이것이 바로 0.71이 나와. 그러니까 75%를 상회할 전망이다. 이것이 틀리는 거죠. 자, 나머지는 아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되겠지만, 그럴 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유효자리 수란 3자리 정도, 이거 다 구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유효자리 수 3자리 정도에서 구하는 것이 가장 제가 경험상 바람직해요. 자, 이번 문제 4번입니다. 다음은 청년의 주택 점유 형태를 나타낸 자료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예를 옳지 않은 것은 청년 20세부터 39세인데 이걸 보면 5세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했네요. 그리고 자가냐, 임차냐, 임차도 이제 전세랑 월세도 보증부 월세랑 순수 월세가 있고 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기부터 본다면 20세부터 24세 이제 메뉴의 자료죠. 78.1%가 월세, 그리고 자가는 5.1%다. 5.1% 나왔죠. 그러니까 78.1%가 월세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게 18.1%라는 건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오르네요. 자, 두 번째, 20세, 24세 청년 제한.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요걸 제외하고, 맨 위에 있는 요자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 거주비율은 순수월세의 비율보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것이 이거보다 항상 크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건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보기네요. 자, 세 번째 보기를 본다면 20세부터 39세, 그러니까 이거 다 얘기하는 거네요. 바로 전체 청년의 자가 거주 비용은 약 31.1%이나 그중 20세 청년의 자가 비중은 약 9.4%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오류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현재 이제 20세 이 각각에 대한 비중이 나와 있잖아, 비중. 그러니까 비중이 막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우리가 수정한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네 개의 평균이 이것이냐?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왜냐면 자, 보다시피 31.1세는 여기 편중돼 있죠. 그리고 이제 31.1세랑 5.1세라는 차이는 굉장히 큰데 요거랑 차이가 크지 않잖아. 그래서 이거 네 개를 평균해도, 그지? 우리가 대략 계산해도 이것이 31.1세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뭐 20세 좀 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것은 틀려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으로서 답이 이제 3번이 되네요. 다음 이제 연령 계층이 높을수록 자가 비율은 높아지고 이거죠. 이게 점점 높아지는 걸 보이고 월세 비중은 작아진다. 두 개 더한 것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차피 이제 답은 나왔는데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번째도 맞고. 자,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도 보면 이것이 금방 맞는 것을 확인이 가능해요. 자, 이것이 4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봅니다. 다음은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인구수가 있고 주택수가 있고 이것은 인구 1000명당 주택수인데, 자, 이게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A와 B를 다 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내용도 주택수라는 의미로 이것도 바로 이제 보통 실수자를 보는데 몇 명당, 1000명당. 우리 앞에서도 이제 어떤 이제 부양 비율 구할 때 뭐 100명당 이렇게 나오죠. 몇 명당 비율은 이것은 거의 다 그것은 사실 비율자료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1000명당 이거니까 약 이것은 36.3%, 34.2%. 근데 이것은 이게 인구수와 주택수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1000명당 주택수를 그지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 이것만 나오면 인구수와 주택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는 이것만 나오고
주택수를 아느냐 물어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1000명당 주택수가 크다고 주택수가 많은 거 아니잖아요. 인구와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사실 잘 나오는, 그리고 잘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수랑 비율 자료도 여기 나온 거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도 있고 비율도 있고 그다음에 증가율도 가는 상당히 다양한 내용을 동시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볼게요. 지금 1번은 이제 그냥 해석이죠. 2005년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이다. 자, 말대로 그대로 불러주면 돼요.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이거죠. 2005년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본 것이 여기 가장 큰 것이 397, 390 되는 것은 두 개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이 맞네요. 이것은 무조건 맞습니다. 두 번째, 2005년 수도권 주택수는 2000년 대비 10% 이상 증가됐다. 지금 제가 잠깐 표시했는데 이거죠.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 10% 증가됐는지 그 말은 이제 여기 바로 증가율 다르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유효자리 세 자리 정도인가 이것이 8172 이제 90이다. 반올림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가율을 구하는 거죠. 우리는 증가율을 많이 구해가기 때문에 이것은 817분의 902-817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뭐 이렇게 잠깐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이거 약 10점 몇 프로 나옵니다. 10점 몇 프로. 그러니까 약 10%다. 10점 몇 프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것은 나온 거면 확인하면 되죠. 정확히 구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것은 옳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할 필요 없이 이걸 직접 나눠볼 필요 없이 이것이 817분에 요거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요거만 계산하면 817 여기 90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100이라면 이게 900이라면 여기서 이제 83이 나오죠. 그러니까 85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81분의 85니까 10%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눠볼 필요도 없이 10% 이상이라는 것이 금방 맞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직접 풀어보지 않더라도 이상이다 그것만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쉽게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정의가 되어야 돼요. 다음에 세 번째 부분, 2010년 대비 2005년 울산의 인구 증가율은 주택 증가율보다 높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은 이거죠. 여기서부터 이거. 그리고 주택 증가율은 이거부터 이겁니다. 울산의 인구 증가율은 이것도 유효자리 세 자리를 볼까요? 이것이 108분의,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하면 돼요. 108분의, 그 다음에 이것이 반올림해서 117 마이너스 108 곱하기 100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소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제 주택수 증가율은 여기 387 세 자리를 387분의 요게 453 마이너스 387 그래서 곱하기 100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이제 108분의 요게 이제 9가 나오죠. 그러니까 108분의 9니까 이건 약 한 8점 몇 프로? 9%가 안 되죠. 100분의 9 해야 될 테니까 이건 약 8점 몇 프로가 되고,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알겠지만 이것은 387분의 50 넘고 여기 53에다가 13이잖아. 그러니까 66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얼뜻 보더라도 10% 넘습니다. 얘는 10%가 안 되는데 10% 넘죠. 그래서 이것이 훨씬 클 거야. 그러니까 위에 게 뒤에 게 크다는 것이 그것은 주택 증가율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증가는 주택 증가율보다 크다. 이것이 틀려 있다는 거야. 실제로 구해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구하는 과정에서 금방 이것은 10이 안 되는데 이것은 10이 훨씬 넘는다. 답은 옳지 않은 거라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전국적으로 2000년에 비해서 2000년은 모두 증가했다. 뭐 일일이 확인이 가능했네요. 이제 48 증가했고 여기 23, 25 증가했고 97, 99 이게 다 증가했죠. 뭐 일일이 이렇게 눈으로 빠른 속도로 확인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증가됐고 이것도 증가됐고 바로 이걸 보면서 옳은 거와 이제 비교하면 모두 증가한 걸 우리가 금방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물론 맞겠죠. 이게 틀린 게 나기 때문에. 자, 5번을 보시면 우리는 의아한 게 여기 경기의 인구수가 몇 명이다 추정했는데 여기 경기를 보니까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수도권이 서울, 인천, 경기를 말한다 했으니까 수도권에서 서울과 인천을 뺀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000년이기 때문에 이거죠. 그래서 바로 2383 이것도 유자리 한 4자리 한 3자리 정도 하면 돼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여기 서울 979 그러니까 980 정도 빼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다음 인천 것이 266을 빼죠. 266. 그럼 나오는 것이 약 11379가 나옵니다. 1138이 나오죠. 약. 그래서 이것이 맞는 것이 확인이 가능해요. 다음 6번을 보시면 OECD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대한 자료이다. 이것은 사용료 수입이고 지급이죠. 그러니까 사용료에 대한 어떤 얘는 수입 지출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이 많아야지 이것이 더 선진국이 될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보다시피 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다른 나라는 거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은 이것은 최선진국 때문에 대부분 이제 사용료 지급보다 수입이 많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렇게 최선진국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2016년 독일의 지적재산권 수입은 수입이죠. 우리나라는 5,167, 그리고 독일은 바로 15,500. 그러니까 역시 3배 이상이다. 맞죠? 분명히 맞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조사기간 중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과 지급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일본이다. 자, 보다시피 이게 37, 36, 39, 20, 17, 19. 자, 이것이 37이기 때문에 월등히 크죠. 이것은 다른 나라 그래도 차이가 좀 덜 나는 반면에 이건 차이가 더 많이 나. 그래서 하나만 이제 2번도 맞는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사기간 중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지급보다 수입이 더 많다. 이제 아까 확인했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다음에 보면 2018년 영국의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급, 영국 그리고 지급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이거죠. 이렇게 된 거 10% 이상 되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달하는 이제 증가로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효자리 세 자리를 구해보면 다음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감소했기 때문에 이것은 129분의 117 마이너스 129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얼른 계산했듯이 이것은 129가 되고 요거 계산하면 약 마이너스 12가 되죠. 이 말은 이것은 분모보다 분자가 이것이 10%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가 안 됩니다. 10%가 안 되기 때문에 10% 이상 감소했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실제로 계산한 게 아니라 분모 문제의 비율 갖고 10% 이상 이하는 아까도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가 틀린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우리가 금방 차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5번도 금방 맞는 것이 확인이 돼요. 자, 이것이 6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다음 이제 스팸 수신량에 대한 자료이다. 이것이 크게 이제 이메일 스팸과 휴대전화 스팸이 있고, 여기 보면 2015년 상반기, 하반기, 16년 상하반기, 7년 상하반기, 그리고 8년 상반기가 나왔어요. 근데 1번 보면 휴대전화 스팸 수량이 전년 동기 가장 크게 감소한 시기는, 그러니까 전년 동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2015년 상반기랑 2016년 상반기 이렇게 비교해 달라는 거야. 이렇게 바로 전이 아니라 한 칸 건너뛰어서. 자, 가장 감소한 것은 이건 모두 0.1 얼마를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0.0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크게 감소할 것 같은데, 또한 그것이 전년 동기비이기 때문에 6배까지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해보면 이런 거죠. 이것이 17부터 9까지 17부터 9까지 얼만큼 감소했냐 이걸 구하면 돼. 우리 여태까지 계산했잖아. 17에 9-17이기 때문에 이것은 17분의 이것이 8이 되죠. 8. 여기서 빼니까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보면 이것이 약 47% 정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45% 이상이다. 이게 맞는 거야. 자, 우리가 비율은 굉장히 많이 구해봤잖아. 그리고 실제로 구해보지 않더라도 대략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보기도 이제 1번이 휴대전화라면 이젠 이메일 스팸이죠. 전년 동기 가장 크게 감소한 겁니다. 아까랑 똑같네요. 그때 이제 2016년 상반기로 2016년 상반기 이건데 전년 동기니까 이거랑 비교하는 거죠. 자, 이것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처럼 보이네요. 단 것이 45% 이상인가는 모르겠지만, 자, 이런 얘기죠. 이걸 보면 이거 비교하고 이거 비교하는데 큰 차이가 나지 않잖아. 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이걸 건 같아.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이것은 아까랑 똑같이 92가 52가 됐다 보니까 이것은 92분의 52 마이너스 9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92분의
요 구하면 40입니다. 그래서 이거 구하면 실제로 이거 나누면 알겠지만 이것은 43%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틀려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건 좀 정교하게 계산이 필요한데 45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단 45보다 얼만큼 작냐가 문제 아니라 45보다 0.0이라도 작으면 답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바로 감수했다가 이것이 틀린 문장으로서 43%이기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다음 부분 2015년 하반기 휴대전화 스팸 수준량 이거죠. 0.18. 2018년 상반기 이것은 아까 0.09였죠. 두 배 다 정확히 맞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17년 상반기에는 스팸 메일이 이메일이 0.51이죠. 0.51이야. 근데 여기서 6개월간이죠. 이것은 1이기 때문에 6개월은 이제 2분의 365일. 그러니까 약 뭐 이것까지 할 필요 없고 365의 약 절반 183. 약 183을 곱하면 되죠. 일단 183을 곱하면 알겠지만 이것이 약 93점 얼마 나오던. 그러므로 90톤 이상이다. 맞죠? 그지? 맞습니다. 나머지도 이것도 바로 증가를 구한 거든. 아까 이것이 기억도 그렇고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증가를 구해봤잖아. 이렇게 증가를 구한 식으로 구해보면 돼. 그럼 5번도 맞는 것으로 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7번 문제였어요. 다음에 8번 보면 이 자료 이제 자료 1과 자료 2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자료 1은 생활체육 참여율 주 1회냐 주 2회냐. 근데 이것은 2는 그 중에서도 성별 연령별 주 2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이죠. 특히 여러분이 의식을 안 하는데 요 2회 이상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한 게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76년 1회 생활체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했다. 그것은 2016년이기 때문에 1회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56%가 이건데 전년 대비니까 54.8% 2% 이상 증가했다 물어보네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까 그전에도 봤다시피 548이 바로 560으로 변한 거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해봤죠. 이것은 548분의 요거 차가 10이죠. 12. 그럼 요 12는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이거 두 배 하면 이것이 두 배 한 이유가 그러면 1000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면 이것이 약 2% 이상 증가되게 보여. 얼뜻 보더라도 2% 이상 증가됐죠.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계산해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야 500분의 1이다. 이것이 이제 500분의 10이다. 500분의 10이 2%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커진 것 대신 이것이 더 커졌기 때문에 비율상 그래서 이것은 2% 이상 증가했다가 맞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면서 그 수치를 한번 느껴보세요. 다음 이제 연령 집단 중 2013년 2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이 두 번째로 높은 연령은 60대이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연령대가 이거죠. 이것이 40.4인데 두 번째가 39.8 맞죠? 그리고 2015년은 이때 가장 높은 연령대가 이거죠. 38.1. 근데 두 번째 여기 있네. 여기서는 20대가 두 번째로 높다. 맞네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우리가 맞다는 것을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기를 본다면 15년 이후로 10세 이상 절반 이상이 주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가했다. 10세 이상 인구 중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가한 인구 비율이기 때문에 프로 이상 절반 이상 15년 이후로 요게 절반 이상이 맞다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 보기를 보시면 2018년 주 2회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1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3년에 비해서 35% 이상 증가했다. 이거죠. 바로 70세고 바로 48.8, 37.1.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35% 증가했다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37.1이 이것이 48.8까지. 자,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이것도 보면 바로 37.1에 488 마이너스 371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거 계산하면 알겠지만 이것이 371분에 그래서 요 수를 빼주면 약 이것이 117이 나와요. 이게 3분의 1이 안 되죠.
여기다 3을 곱하면 이게 돼야지 3분의 1인데 이게 3분의 1이 안 돼. 3분의 1이 안 되는 것은 이것은 33%가 안 된다는 얘기야.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것은 35% 이상이니까 이것만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33%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략 계산되면 31%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비율이죠. 이게 나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비율. 자, 그래서 이것도 바로 여러 가지로 아까 증가율도 나왔고 비율도 나왔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그런 식의 아주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8번의 4분법이었는데, 자, 이것도 이제 5번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금방 이제 옳다는 것이 증명이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직접 구해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는 2018년 조사 대상 인원수를 9,000명이라고 할 때 성비가 1대1, 2회 이상 체육활동을 참가한 여성의 수는, 그러니까 이거죠. 2018년에 주 2회 이상 참석한 여성의 비율은 50.6이죠. 근데 이때 전체가 9,000명이기 때문에 그때 성비가 1대1하면 여자는 4,500명으로 보니까 4,500명. 4,500 곱하기 이것이 0.506이죠. 요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게 4,500의 절반 정도, 절반이 조금 넘죠. 뭐 계산이 정확히 할 필요 없고, 절반이 조금 넘는다는 것은 계산할 필요 없이 이것이 이제 절반이라면 2,250명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약간 높으면 되죠. 요거만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금방 확인이 가능해. 계산하지 않더라도. 자, 이것이 이제 8번의 2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과 자료 해석을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자료 해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태까지 3회 거쳐서 푼 것보다 훨씬 이제 2배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응용 수리는 거의 다 한 거지만 자료 해석은 훨씬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비슷비슷하고, 또한 여러분의 직접적인 그런 식의 참여만이, 그리고 훈련만이 가장 좋은 효과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특히 출제 문제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문제 해결 능력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